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낮에는 뉴욕 상류층 숙녀로, 밤에는 비밀 탐정으로 활동해온 바이올렛 스트레인지. 17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온갖 종류의 사건에 용기 있게 뛰어들어 뛰어난 직감력과 추리력으로 사건을 해결해온 그녀. 오늘은 탐정 바이올렛 사건집의 마지막 사건을 소개드리는 날입니다. 1900년대에 쓰여진 미국 고전 추리소설을 직접 번역하며 오디오북으로 제작해온 터라 저에겐 애정이 남다른 작품인데요. 마지막 사건이라니 왠지 아쉽기도 속 시원하기도 하네요. 앞으로 2주간 탐정 바이올렛의 마지막 사건이 이어지며 뉴욕 부어의 귀한 딸인 10대 소녀가 1900년대 누구나 꺼리는 탐정일을 자처하며 몰래 탐정으로 활동해온 이유 또한 밝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와 다음 주 여러분과 함께 탐정 바이올렛 사건집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네요. 지난 해안가 동구 사건에서 만나게 된 로조업존을 기억하시나요? 그가 깊은 밤 바이올렛에게 사건 의뢰를 해옵니다. 무도회에 참석 중이던 바이올렛이 불이 나게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는데요. 그 사건 현장이 미국 역사상 이름을 떨친 반 브로클린 가문의 저택이네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이 고저택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오늘도 저와 함께 설레이는 마음으로 들어볼까요? 탐정 바이올렛 마지막 사건 파트 1 사라진 13번째 페이지입니다. 탐정 바이올렛 스트레인지 마지막 사건 사라진 13번째 페이지 프롤로그 아이는 심심했다. 부모님의 관심을 못 받는 일은 늘 있었지만 오늘은 아무도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아이는 지하 저장고에서 작은 문 하나를 발견했다. 그 작은 문 앞에는 크고 무거운 통들이 문지기처럼 지키고 서 있었다. 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묘안이 떠올랐다. 아이는 지하 저장고로 공을 가져와 놀기 시작했다. 마침내 공이 통 뒤로 넘어갔고 아이는 어른을 불러 통을 치우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나중에 아무도 모르게 지하실로 내려갔다. 이제 아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아이는 커다란 통 뒤에 작은 몸을 숨긴 채 그 작은 문에 손잡이를 돌렸다. 손잡이가 돌아갔고 작고 검은 구멍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는 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초와 성냥을 꺼내 불을 붙였다. 칙! 어둠뿐이었던 구멍 안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다. 저 멀리 낮은 계단이 보였다. 아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계단으로 다가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디딤판을 밟고 올라갔고 들고 있던 초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 끝에 있는 것은 문이었다. 저 문을 열면 안 돼. 그 소리가 아이의 머릿속에 메아리 쳤다. 그때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아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어느새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다. 제1장 반 브로클린 저택 하나 더, 보수 좋은 일 하나만 더 하고 그만둔다고 약속할게. 정말 진짜로 그만둘 거야. 잠깐만, 왜 하나 더야? 네가 정한 금액은 다, 아니 거의 다 벌었잖아. 내가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석 달이면 그 정도는 보탤 수. 아니 못해 아스 오빠. 알고 있어. 오빠가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걸. 난 그걸 너무도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나를 도우려고 오빠가 세일즈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난 너무 기쁠 뿐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석 달, 아니 6달러도 모자라. 나는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어. 차고 쌓여서 넘쳐야 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야 하니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빠, 난 자브리스키 부부 사건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그 사건이 아직도 내 주위를 맴돌고 있어.
다 내 잘못이야. 내 책임. 아니, 네 책임이 아니야. 그런 결말에는 그런 문제가 따라오기 마련이야. 그 남자는 어차피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아니었어. 그래, 그 여자는 아니지. 그런데 그 여자가 비참한 인생을 몇 년 더 산다고 해서 자기 남편을 조금이라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바이올렛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사실 너무 놀라 넋이 나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스 오빠라고. 몇 주간 세일즈일로 노동하며 인생의 중대사를 가까이 한 것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 그 생각에 바이올렛의 얼굴은 활짝 펴졌다. 동생의 얼굴이 조금은 밝아진 걸 본 아서는 몸을 숙여 바이올렛의 뺨에 입맞춤했다. 그리곤 늘 그렇듯 태연하게 말했다. 잊어버려, 바이올렛. 누가 뭐라 해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사건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마. 아서가 그렇게 말한 다음 걸어나가고 나서 바이올렛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맞아. 어쩜 다 맞는 말이야. 그러나 바이올렛은 아직 여분의 돈이 조금 더 필요했다. 짙은 그늘이 드리워진 길 끝에 있는 미지의 저택. 저택의 열린 문에서 팔을 쭉 뻗어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의 실루엣. 그 실루엣은 바이올렛이 보자마자 사라졌지만 그녀는 순간 놀라며 자리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기이하고 비극적인 사건에 맞닥뜨릴 예상도 하지 않고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 이곳 시골까지 달려올 일은 없었다. 참석했던 무더위를 빠져나와 앞으로 펼쳐질 모험을 예상했던 바이올렛이었지만 저 미지의 저택의 문이 열린 순간 그 너머 희미하게 비치는 홀을 가리는 사람의 형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저울로도 측정할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에 목이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이는 곧 지나갔다. 발이 땅에 내려앉자 상황은 바뀌었고 기분은 좀 나아졌다. 여인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 남자의 형상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녀가 아는 사람이자 신뢰하는 사람, 존재만으로 용기를 주는 친구였다. 이 사실을 인식하자 바이올렛은 반짝이는 눈과 활짝 깬 얼굴로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 경쾌하게 저택의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로즈업전이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다. 바이올렛이 가벼운 인사를 하며 미소를 띠고 로즈업전의 손을 잡았다. 그가 그녀를 저택의 홀 안으로 데려갔다. 로즈업전은 바이올렛을 이런 곤란에 처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며 곧바로 설명에 들어갔다. 이 저택에 지난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다소 심각하다. 무슨 일이 벌어졌고 아침이 되기 전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운한 저택 지붕 아래 여러 사람의 행복과 명예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것이 로즈업전의 설명이었다. 그런데 바이올렛 양은 무도회 드레스를 입고 있군요. 설마... 로즈업전이 물었다. 네, 무도회에서 오는 길이에요. 춤을 추고 있을 때 소식이 닿았거든요. 서둘러야 하는 일이라고 해서 집에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지 못했어요. 로즈업전은 미안함과 감사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플로렌스 딕비 양이 내일 결혼한다는 그 숙녀분이요? 네, 내일 결혼하기를 바라는 숙녀분이죠. 결혼하기를 바란다니요? 이 저택에서 저녁 식사를 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 오늘 밤 이 저택에서 사라진 어떤 물건을 찾게 된다면 그녀는 내일 결혼하는 신부가 되겠죠. 바이올렛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렇다면 신랑이 될 코넬 씨가... 아니요. 우리는 코넬군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라진 물건은 코넬군이 무척 손에 넣고 싶어 했던 것이기도 했고 손에 넣을 기회가 있었던 사람 역시 코넬군밖에 없습니다. 자존심을 빼면 시체인데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는 그 친구가 동이 트기 전에 결백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내일 결혼식이 있는 성 바르톨로메오 교회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사라진 물건은 뭔데요? 자세한 건 플로렌스 딕비 양이 직접 말해줄 겁니다. 그녀가 기다리고 있어요. 로즈옵저는 오른쪽에 있는 반쯤 열린 문을 향해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바이올렛은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고는 자신이 서 있는 저택 홀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런데 로즈옵전 씨는 여기가 누구의 저택인지 저에게 아직 말해주지 않은 것 알고 계세요? 물론 플로렌스 딕비 양의 집이 아닌 것은 알겠어요. 그녀는 뉴욕 시내에 살잖아요. 그랬군요. 여기는 반 브로클린 씨의 저택이에요. 워낙 유명한 곳이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기 와본 적이 없나요? 반 브로클린 씨의 저택이라면 어린 시절 한 번 온 적이 있지만 오는 길이 어두워서 하나도 못 알아봤어요. 그나저나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정말로 흥미로운 장소인걸요. 그렇다면 반 브로클린 씨는요? 그분을 뵌 적은 있나요? 어렸을 때 한 번요. 그때는 그분을 무서워했죠. 그렇다면 이제 놀라겠군요. 세월이 그분을 아주 온화하게 만들었거든요. 나는 그분에게 혹시 놀랄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소개하려는 사람이 여자 탐정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실 테니까요. 로즈옵전의 말에 바이올렛이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주 매력적인 소녀이자 기이한 수수께끼를 쫓는 예리한 탐정이었다. 바이올렛과 플로렌스 딕비 양의 만남은 감동적이었다. 딕비 양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러 온 이 미스터리한 소녀의 아름다움과 세련된 차림새를 보고 처음에는 당연히 충격을 받았다. 다른 때였다면 앞에 있는 매력적인 얼굴과 그녀의 옷차림에 눈을 떼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바이올렛의 눈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 아주 깊은 곳은 지성으로 빛나고 있었고 사랑스러운 보조개와 상반되는 아주 예리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그녀의 눈빛에서 읽어냈다. 한편 바이올렛은 자신이 맡은 사건에 흥미가 있었지만 비극적인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 것으로 유명한 반 브로클린 저택 안으로 들어가며 보다 큰 호기심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서둘러 주변을 살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저택 벽은 평범했고 가구 역시 간소했다. 새 것도 현대의 것도 없다는 사실 외에 의문스러운 점은 없었다. 가스등 대신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촛불까지 에린버와 알렉산더 해밀턴이 결투를 벌였던 시대를 오늘날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저택이었다. 곧 바이올렛은 집중해서 플로렌스 딕비 양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풀어낸 사건 이야기는 간단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저녁 만찬은 이 저택에 6명 정도의 손님이 모여 내일 있을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손님 중 한 명인 스필라겐 씨를 칭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스필라겐 씨는 산업을 뒤집어 놓을 만한 발견을 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전문가들에게 그 가치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이 발견에 대해 말할 때 딕비 양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가치에 대해 말할 때는 그것이 그녀의 약혼자인 코넬건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실험 결과와 화학식이 유출될 경우 스필라겐 씨가 바라는 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질 것임을 솔직하게 말했다. 그 중요한 화학식이 담긴 사본은 단 2부만 존재했다. 한 부는 보스턴에 있는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고 다른 한 부는 스필라겐 씨가 직접 이 저택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날 저녁 그 16장이 넘는 논문 서류에서 화학식이 담긴 페이지가 사라진 것이었다. 이 만찬의 주최자 반 브로클린 씨는 자신의 우울한 인생에서 단 하나 흥미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폭탄이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 대다수는 스필라겐 씨의 발견과 그 발견이 관련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관한 것이었다. 스필라겐 씨가 발견한 화학식은 비밀에 붙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코넬군의 흥미를 끌 수밖에 없었고 플로렌스 딕비 양도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때 반 브로클린 씨가 끼어들어 미안하다며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다. 스피라겐 씨처럼 시장성 있는 연구는 아니지만 자신도 같은 연구를 했고 기쁘게도 자신이 이끈 실험에서 이름을 붙일 만한 사례를 발견했는데 그 실험에 성공하려면 예외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스피라겐 씨의 방법이 이런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거나 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했다면 그 방법은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스피라겐 씨가 그 분야에서 가치 있는 발견을 했다면 예외를 허용하고 대비가 잘 되었는가? 그렇다면 대단히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반 브로클린 씨가 제기한 의문이었다. 대답은 빠르게 나왔다. 스피라겐 씨는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대화가 좀 더 진행되자 스피라겐 씨의 자신감은 조금 시들해진 듯했다. 그런 연유로 그는 자신의 논문 서류를 다시 살피며 그 화학식이 반 브로클린 씨의 말처럼 예외를 모두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밝혔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빅비 양을 포함한 3명의 숙녀들은 다 함께 음악실로 갔고 신사들은 모두 담배를 피우러 도서실로 갔다. 그들은 여태까지 집중했던 주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대화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었다. 그때 스피라겐 씨가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전 제 논문을 다시 살펴보지 않으면 안심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조용한 곳이 없을까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금방 읽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택의 주인인 반 브로클린 씨에게 물은 것이었지만 그에게서 아무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고 모두들 반 브로클린 씨를 바라봤지만 거기엔 넋놓고 앉아있는 반 브로클린 씨가 있을 뿐이었다. 그가 일종의 발작 증세로 가끔 넋을 놓는다는 사실은 친구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괴짜를 감히 깨울 수 있는 사람 역시 없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 이 별스러운 상태는 때때로 30분 이상 지속되기도 했으며 스피라겐 씨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아닌 듯했다. 그는 실제로 꽤나 불안한 기색을 드러내더니 방 한쪽에 열려있는 문을 보고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방 말입니다. 불이 켜져 있는데 제가 잠시 저 안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겠죠? 아무도 대답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서 문을 살며시 밀었다. 그러자 아주 환하고 정교하게 잘 짜인 작은 방이 드러났다. 그러나 가구 하나 없었고 심지어 의자조차 없었다. 딱 안성맞춤인 공간이군요. 스피라겐 씨는 그렇게 말하고서 주위에 있는 가벼운 등나무 의자 하나를 방 안으로 들고 간 다음 문을 닫았다. 몇 분이 지났고 저녁 식사 시중을 들었던 하인이 쟁반을 들고 왔다. 쟁반 위에는 작은 잔 몇 개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고급 술 같은 게 담겨 있었다. 반 브로클린 씨의 상태가 여전한 것을 확인한 하인은 쟁반을 내려놓고는 잔 하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반 브로클린 씨의 잔입니다. 이 안엔 평소 드시는 진정제가 들어있고요. 그러곤 신사분들에게 잔을 하나씩 고르시라고 말한 뒤 그는 재빨리 도서실을 나갔다. 로즈업전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잔을 들었다. 코넬 군도 똑같이 행동하는 듯 보였다. 그러던 그때 코넬 군은 갑자기 손을 뻗어 멀리 있는 잔을 집어들더니 스피라겐 씨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그때 코넬 군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무엇보다 가까이에 있는 잔이 아닌 먼 곳에 있는 다른 잔을 집으려고 왜 쟁반 위로 손을 뻗었을까? 코넬 군은 이후 그저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별다른 해명을 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코넬 군은 그가 집어든 잔을 스피라겐 씨에게 건네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했다. 방 안에 홀려 있던 스피라겐 씨가 자신의 갑작스런 등장에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어떤 문장을 숨기려고 읽고 있던 논문 종이를 손으로 가리는 것을 보기 전까지, 그리고 그가 자신의 손에서 잔을 빼서 기계적으로 그 내용물을 마실 때의 눈빛 역시 코넬 군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코넬 군은 얼굴을 붉히고 몹시 당황해하며 그 방을 나왔다. 그때 반 브로클린 씨가
문득 정신을 차린 듯 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다. 그러곤 가까이에 놓여있는 쟁반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하인 돕스가 내 것을 잊었나 보군. 그리고 그때서야 코넬군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자신이 스피라겐 씨에게 들고 간 잔은 반 브로클린 씨의 잔이었으며 그 안에 진정제가 들어있었다는 것이었다. 코넬군은 어쩔 줄 몰라 자리에서 일어나 다급한 눈길로 로저 옵전을 바라봤고 로저 역시 그의 근심을 눈치채고는 얼굴을 붉혔다. 코넬군은 조금 전 자신이 닫았던 그 문으로 다시 향했다. 그런데 문 손잡이에 힘을 주는 순간 자신의 어깨에 무언가 닿는 것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자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반 브로클린 씨의 눈과 마주쳤고 그의 표정에 무척 당황하고 말았다. 자네 어디 가나? 반 브로클린 씨가 물었다. 키묻는 듯한 말투, 엄한 눈빛, 불쾌하면서도 놀란 듯한 표정에 어리둥절했지만 코넬군은 겨우 말을 꺼냈다. 스필라겐 씨가 이 안에서 논문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인이 술을 들고 왔을 때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제가 어르신의 잔을 실수로 들고 이 방 안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스필라겐 씨가 그걸 마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분에게 무슨 해라도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 말을 마친 코넬군은 자신의 어깨에서 반 브로클린 씨의 손이 미끄러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반 브로클린 씨는 그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넬군은 나중에 이 사태를 대단히 후회하게 된다. 그 잠깐의 일로 인해 잠시 모두의 시야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다. 코넬군이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스페라겐 씨는 아직도 등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걸 보았다. 그러나 스피라겐 씨는 서류를 손에 쥔 채 눈을 감고 고개를 앞으로 떨구고 있었다. 코넬군의 이 목격 증언이 정확하고 숨김없는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반 브로클린 씨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확실히 그는 평소답지 않아 보였다. 반 브로클린 씨가 자신의 진정제에 유해한 성분이 없으니 스피라겐 씨에게는 큰 해가 없이 저절로 깨어날 것이니 그대로 내버려두면 괜찮을 것이라고 하자 코넬군은 조금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스피라겐 씨의 자세가 너무 불편해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피라겐 씨를 데리고 나와 안락 의자에 눕히기로 했다. 하지만 옮기기 전에 로저 옵전은 스피라겐 씨의 축 늘어진 손에서 그의 귀중한 논문 서류를 빼내 큰 방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두었고 15분쯤 뒤 갑자기 정신이 든 스피라겐 씨가 자신의 손에서 논문 서류가 사라진 것을 보고 펄쩍 뛰며 그것을 회수하기 전까지 그 논문에 손을 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서류를 들어 서둘러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나타난 불안감으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화학식이 적힌 종이가 사라졌다. 제2장 사라진 13페이지. 논문의 13페이지가 사라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모두 그곳에 13페이지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으니까. 모든 페이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허사였다. 서류 맨 위에 14페이지가 보였고 맨 아래는 12페이지로 끝났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그 어디에도 13페이지는 없었다. 그것은 어디로 사라졌으며 어떤 연유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 모두 그 답을 찾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대체 어디를 찾으라는 것인가? 스피라겐 씨가 들어가 홀로 앉아있던 그 작은 방에는 담배꽁초 하나 숨길 수도 없는데 어떻게 새하얗게 빛나는 각진 종이를 숨길 수 있단 말인가? 맨 벽, 맨 바닥, 가구라고는 스피라겐 씨가 들고 간 등나무 의자 하나. 이쪽에서 보이는 것은 그게 다였다. 그들이 서 있는 방에는 종이를 숨길 만한 곳이 전혀 없었다. 누군가 몸에 지니고 있지 않은 한 말이다. 이것으로 수수께끼가 설명되었을까?
코넬 군이 의심스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코넬 군은 반 브루클린 씨 앞으로 걸어나가 침착한 목소리로 그러나 양볼은 빨갛게 달아오른 채 모두 들으라는 듯 이렇게 말했다. 몸수색을 받게 해주십시오. 지금 바로 철저하게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때 여기저기서 이렇게 소리쳤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모두 몸수색을 받죠. 스피라겐 씨가 옆방에 앉아 논문을 읽고 있었을 때 그 서류에 13페이지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까? 반 브로클린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스피라겐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실은 그 13페이지에 적힌 화학식을 살펴보고 있을 때 내가 잠이 들었습니다. 정담할 수 있습니까? 네, 맹세할 수 있습니다. 스피라겐 씨의 대답을 듣고 코넬 군이 다시 요구했다. 먼저 제 몸을 조사해 보십시오. 저는 당장 제 결백을 입증해야겠습니다. 코넬 군이 강하게 말했다. 이래선 제가 어찌 내일 플로렌스 딕비안과 당당하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로는 더 망설이지 않았다. 하나같이 몸수색을 치렀고 그것은 스피라겐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역시 헛수고였다. 사라진 13페이지는 그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 무엇을 더 해야 하나? 거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였지만 중요한 화학식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코넬 군의 결혼과 스피라겐 씨의 사업적 성공 모두 젖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제조업자에게 그 논문을 넘기기로 약속한 아침 6시가 되기 전에 그 사라진 13페이지가 스피라겐 씨의 손으로 들어오느냐 마냐에 달려 있었다. 앞으로 5시간.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저 어쩔 줄 모를 뿐이었다. 동시에 서로의 눈길만이 엇갈렸다. 우선 음악실에 있는 승려분들도 부르죠. 누군가 그렇게 제안할 뿐이었다. 이것이 끝이었다. 어찌나 긴장했던지 플로렌스 딕비양이 현장으로 걸어 들어왔을 때 긴장감이 더 커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딕비양은 이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여자였다. 딕비양에게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전하자 모든 상황을 이해한 그녀는 우선 약혼자 코넬 군을 보고 다음으로는 스피라겐 씨를 쳐다봤다. 그런 다음 침착하게 말했다. 저로서는 이 문제를 설명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스피라겐 씨에게는 죄송하지만 그 종이가 다른 종이와 함께 있었다고 착각하신 게 분명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진정제에 취해서 잠이 들면서 그저 그 화학식을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신 게 아닐까요? 일종의 환각 말이에요. 물론 저는 이 신사분께서 솔직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만 그건 제 약혼자인 코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딕비양이 말을 마치자 반 브로클린 씨의 탄성과 스피라겐 씨를 제외한 사람들의 낮은 웅성거림이 그 방을 채웠다. 그러나 그때 코넬 군이 서둘러 뜻밖의 주장을 시작했다. 플로렌스, 날 믿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든 증명할게요. 하지만 스피라겐 씨를 위해 이 말은 꼭 할 수밖에 없겠군요. 내가 잔을 들고 스피라겐 씨에게 갔을 때 그분이 화학식을 살펴보고 계셨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는 그분이 본능적으로 읽고 있던 페이지를 황급히 가리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스피라겐 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따라갔고 그 종이에 적힌 13이라는 숫자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스피라겐 씨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외침으로 그가 코넬 군에게 감사하고 있으며 코넬 군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다. 스피라겐 씨는 손을 뻗은 채 코넬 군 쪽으로 다가가며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던 것이다. 그 빌어먹을 종이가 어디 있든 당신, 코넬 군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 순간 코넬 군과 딕비양의 얼굴에 있던 압박감이 모두 날아갔고 다른 사람들 역시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로즈업저는
자신이 가장 어려웠을 때 사립탐정회사에서 은밀하게 일하는 한 작은 숙녀가 자신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떠올렸다. 만약 그 숙녀가 아침이 되기 전에 서둘러 이곳에 온다면 자신의 일처럼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만 했다. 그리고 때로는 무모한 계획이 통할 때도 있는 법이었다. 바로 그렇게 로즈옵저는 탐정사무소로 전화를 하게 된 것이었다. 제3장 13페이지의 행방. 바이올렛 스트레인지는 지금 신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그녀는 그들이 아직 도서실에 함께 있고 숙녀분들은 집으로 보내졌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 신사분들에게 가보죠. 바이올렛은 그렇게 말하며 미소 뒤로 두려움을 감췄다. 실패. 그 음울한 단어를 떠올리게 할 사건이 여기 있는 것 같았다. 두려움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자들 앞에 등장하는 그 짧은 틈 사이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평범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다. 정확히 말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너무 특수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사건을 떠올릴 수 없었던 것이다. 바이올렛은 어지러운 복도를 따라가며 저택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무척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난 곳이었다. 역사상 이 저택을 특별하게 했던, 그리고 앞으로 더 특별하게 할 반 브로클린이란 이름. 특히 반 브로클린의 전통이 바이올렛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주위에 보이는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게 했다. 그 저택에는 아무도 열지 않은 문이 있었다. 혁명기 이후로 아무도 열어본 적이 없는 그 문을 바이올렛이 보았을까? 보았다고 해도 알아볼 수 있었을까? 더구나 반 브로클린은 어떤가? 어떤 상황이나 장소에서도 그를 만나는 것만으로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의 미스터리 장막이 펼쳐진 이곳에서 그를 만난다니. 바이올렛이 기대감에 빠진 것도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었다. 반 브로클린 씨의 이야기는 유명했다. 독신의 염세주의자인 그는 큰 규모의 수행원단을 제외하면 철저히 혼자 살았는데 수행원 역시 모두 남자나 노인이었다. 그는 절대 남의 집에 머물지 않았다. 가끔 이번처럼 자신의 저택에 사람들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자신에게 온 초대는 모두 거절했으며 밤 10시 이후에 초대된 곳에 붙들려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저녁 여운 같은 것도 철저하게 피했다. 절대 자신의 침실 밖에서 자지 않는다는 자신의 규칙을 깨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50을 훨씬 넘긴 남자였지만 본인 말에 따르면 어렸을 때 유럽에서 돌아온 이후 자신의 침실 밖에 머문 것은 딱 이틀 뿐이며 그것도 보스턴으로 오라는 법정 소환을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그의 주된 기행이었지만 앞서 말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기행이 있었다. 그는 여자를 피했다. 그가 잠시 시내에 들을 때 여자들과 어울릴 일이 있으면 변함없이 정중했고 때로는 다정했지만 여자를 찾아다닌 적도 없었으며 그의 이름은 어떤 여성의 이름과도 엮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남다른 매력을 지닌 남자였다. 얼굴은 준수했으며 몸매는 인상적이었다. 그가 사람들로 붐비는 응접실에 들어가거나 심지어 공적인 모임에 자주 드나들기로 마음먹었다면 모두의 주목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젊었을 때 그런 것들을 모두 등진 뒤로 그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습관을 고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런 기대도 받지 않았다. 그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 레오나르드 반 브로클리는 그의 특별한 기행에도 이제 결코 비난받지 않았다. 그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했다. 우선 그는 불운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쪽 가문은 모두 기이하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얼룩져 있었고 본인들도 그 같은 숙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취향도 성격도 정반대였던 두 사람은 그 오래된 저택에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질질 끌어오다가 양쪽 다 성질을 참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따로 사는 것을 넘어 둘 다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사건과 관련된 특이한 정황에서 끌어낸 추측에 불과했다. 그 잊을 수 없는 날 아침, 브로클린 당주의 할아버지인 존 반 브로클린은 도서실 탁자 위에서 아들이 남긴 쪽지를 발견했다. 아버님께 이 집, 이 저택, 아니 어떤 저택이라 해도 그 여자와는 더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아이와 엄마를 떼어놓을 순 없겠죠. 따라서 아버지께서 보실 수 없는 사람은 제가 될 것입니다. 저를 잊으시고 그 여자와 아들을 잘 돌봐주십시오. 윌리엄 반 브로클린. 6시간 후 다른 쪽지가 발견되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쓴 것이었다. 아버님께 썩어가는 시체에 묶여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연을 끊어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 시체의 팔이라도 잘라내야죠. 저와 아버님 아들과의 사랑이 모두 식었으니 이제 그 남자 목소리를 들으며 살 순 없습니다. 이곳은 그 남자의 집이니 이곳에 남는 사람은 그 남자일 겁니다. 우리 아이가 엄마를 잃고 아버지의 사랑을 얻게 되어 다행이네요. 로다 반 브로클린. 두 사람은 떠났다. 영영 떠나버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떠난 뒤 각자 침묵을 지켰고 아무런 편지도 보내지 않았다. 한 사람이 동쪽으로 가고 다른 한 사람이 서쪽으로 갔다면 두 사람은 지구 반대편에서 만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들이 사는 저택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아들의 할아버지를 위해 두 사람은 인류의 대양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고 어느 음울하고 외딴 해안에 발이 묶였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 마음을 굳게 먹었다. 하지만 11살 난 손자는 쓰러지고 말았다. 어떤 상황이나 나이를 막론하고 이 아이처럼 슬퍼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 슬픔이 이토록 절절하고 오래 남는 이 역시 없을 것이다. 누군가는 그 후에도 한밤중 저택의 고요함이 어머니, 어머니라는 나지막한 비명에 깨어졌고 그것 때문에 하인들이 저택을 나갔으며 그 저주받은 저택을 따라다니는 무서운 이야기에 또 하나를 보탰다고 말한다. 그 비명에 관해서라면 바이올렛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때 두 일행이 갑자기 멈춰섰고 바이올렛은 자신이 도서실 문턱에 있으며 눈앞에 반 브로클린 씨와 두 손님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요정처럼 갸냘픈 몸매에 탐정보다는 젊음과 앙증맞은 보조개에 더 어울릴 법한 기품 있고 단정한 자태로 10대 소녀 바이올렛이 등장하자 신사들은 놀랐다. 이 사람이 사교계 문제와 기묘하고 난해한 사건에 능통한 명탐정이라니. 진주 달린 세틴 드레스를 입은 무도회의 총아가. 스피라겐 씨는 코넬군을 흘낏 보고 코넬군은 스피라겐 씨를 흘낏 보더니 둘 다 아주 못 믿어온 눈으로 로조 업전을 바라봤다. 하지만 바이올렛의 눈은 앞에 서 있는 반 브로클린 씨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 역시 놀랐지만 표현을 좀 더 자제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바이올렛은 그런 그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았다. 그녀가 예상했던 남자는 금욕적일 정도로 내성적인 남자였다. 그렇기에 오히려 그의 첫인상은 머릿속에 그렸던 것보다 강렬했다. 사실 너무 강렬한 나머지 바이올렛은 판단력이 흔들려 순간 뒷걸음질을 쳤다. 그 모습을 본 반 브로클린 씨가 미소를 짓자 바이올렛의 마음은 서서히 따스해졌다. 그가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며 그 미소가 아주 상냥하다는 사실에 바이올렛은 크게 안도했고 나중에 아니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겠다. 그 전에 해결할 사건이 있다. 바이올렛은 모든 상황을 반복해서 들은 뒤 신사들 앞에서 눈을 내리깔고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 남자들은 조사도 토론도 하지 않고
그 종이가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하기를 바라고 있는 듯하네. 저 사람들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길에는 져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바이올렛은 용기를 내어 캐묻는 듯한 신사들의 눈 하나하나와 마주했다.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추측으로 될 사안이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 테이블이군요. 스피라겐 씨가 의식을 잃었을 때 로즈 옵전 씨가 논문 서류를 올려놓았다는 테이블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 테이블 그때와 같은 상태인가요? 그 논문 서류 외에 가져간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라진 종이는 거기 없겠군요. 바이올렛은 빈 테이블 위를 가리키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앞에 있는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서 있었다. 그녀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었다. 곧 바이올렛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로즈 업전을 불러 스피라겐 씨의 손에서 서류를 빼낼 때 정말 그것을 흐트러뜨리거나 종이 한 장 떨어뜨리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물었다. 대답은 명확했다. 그렇다면 바이올렛은 모두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아주 자신감 있게 말했다. 테이블에서 서류를 가져왔을 때 그 안에서 13페이지를 찾을 수 없었고 코넬 씨나 스피라겐 씨의 몸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 그 종이는 아직 저 안쪽 방에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지. 그 방은 텅 비어 있다고요. 모두 저마다 다른 목소리로 외쳤다. 정말 비어있는지 제가 봐도 될까요? 바이올렛은 그렇게 물으며 순진무구한 눈으로 반 브로콜린 씨를 바라봤다. 그 방에는 스피라겐 씨가 앉은 의자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네. 반 브로콜린 씨 역시 눈에 띄게 불쾌한 기색을 보이며 바이올렛이 방을 둘러보는 걸 반대했다. 그래도 꼭 보면 안 될까요? 바이올렛이 끈질기게 물어보며 비장에 묵인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반 브로콜린 씨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결국 그는 그 집요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지만 옆방문으로 안내하고 그 방문을 열어젖히는 동안 그의 발걸음은 느렸으며 태도 역시 친절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없는 맨 벽과 맨 바닥, 그리고 텅 빈 의자. 들었던 그대로였다. 하지만 바이올렛은 바로 방을 나오지 않았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비밀 공간이 있나 의심하는 듯이 자신을 둘러싼 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반 브로콜린 씨가 서둘러 이렇게 말했다. 그 벽들은 멀쩡한 스트레인지야. 거기엔 숨겨놓은 벽장도 없지. 그럼 저 문은요? 바이올렛은 그렇게 물으며 벽의 일부를 가리켰는데 다른 부분과 너무 비슷해서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짙은 선이 틈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반 브로콜린 씨는 잠시 뻣뻣하게 서 있다가 특유의 창백한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이렇게 해명했다. 예전엔 거기에 문이 있었지만 완전히 막아버렸네. 시멘트로. 그는 겨우 한마디 덧붙였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스르르 사라지더니 강한 빛 아래서 다시 섬뜩하게 빛났다. 바이올렛은 그런 그의 표정을 보며 어렵사리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리곤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 문이야. 내가 찾은 것 같아. 그 역사 깊은 소문으로만 듣던 그 문을. 그러나 바이올렛은 밝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아무도 저 문은 열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도끼로도 못 열지. 바이올렛은 한숨을 쉬었다. 호기심은 채워졌지만 자신이 풀어야 하는 문제는 풀기가 어려워진 것이었다. 그러나 바이올렛은 쉽게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로즈 옵전을 뺀 모든 사람의 눈에서 무시에 가까운 실망감을 잃은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며 마지막으로 제안했다. 이 정도 크기의 종이는 몰래 가지고 가거나 공기 중으로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는 존재해요. 바로 이곳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종이를 찾을 어떤 기발한 방법뿐입니다. 아직 그 기발한 방법이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아주 이상해 보이는 방법으로 그것을 알아내기도 하죠. 저는 저 자신을 잊고 제가 수수께끼의 장본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갈 수 있겠죠. 이번에는 제가 잠시 스필하겐 씨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바이올렛은 아주 기분 좋게 미소를 지었다. 제 손에 저분의 논문이 있습니다. 저는 코넬 씨가 잔을 건네자 읽기를 잠깐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잔에 든 걸 모두 마신 다음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아마 잠을 자며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그 다음에 일어난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들 좀 더 멀리 물러나서 저의 상상을 즐겨주시겠어요? 어처구니 없는 부탁이었지만 결국 바이올렛 뜻대로 되었다. 바이올렛의 요구대로 사람들은 그녀의 곁을 떠났고 그녀는 그 작은 방에서 홀로 꿈과 함께 남겨졌다. 잠시 후 바이올렛의 외침이 들렸고 갑자기 바이올렛이 흥분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이 의자, 정확히 스피라겐 씨가 앉아있던 그대로 놓인 것인가요? 아니요, 다른 쪽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로즈업잔이 말했다. 바이올렛은 뒤로 물러나더니 남는 손으로 의자를 빙그르 돌렸다. 이렇게요? 로즈업존과 스피라겐 씨 모두 고개를 끄덕였고 바이올렛이 다른 사람들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그들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바이올렛은 만족감을 감추지 못한 채 사람들의 주의를 자기 쪽으로 끌어모았다. 그러고는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다. 신사분들, 여기를 모두 봐주세요. 바이올렛은 의자에 앉아 온몸에 힘을 빼고 곤히 잠든 척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넋을 놓고 보고 있는데 바이올렛의 무릎에서 뭔가 하얀 것이 빠져나와 바닥으로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더니 벽에 부딪혀 멈추었다. 그것은 바이올렛이 쥐고 있던 서류의 맨 윗장이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진실을 눈치채고 놀라자 바이올렛이 벌떡 일어나 떨어진 종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 종이가 놓인 곳을 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바이올렛은 벽 쪽으로 껑충 뛰어가서 무릎을 꿇고 떨어진 종이 바로 왼쪽에 있는 벽의 바닥 쪽을 가리켰다. 틈이에요. 문이 있었던 곳 아래에 작은 틈이 있어요. 눈으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가는 틈이죠. 하지만 모두들 자세히 보세요. 바이올렛은 떨어진 종이 위에 손가락을 올려 그것을 자기 쪽으로 당긴 다음 조심스럽게 벽 아래쪽으로 밀었다. 곧 종이의 절반이 사라졌다. 저는 이걸 다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올렛은 다시 종이를 빼낸 뒤 의기양양하게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여기 계신 신사분들 모두는 사라진 종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스피라겐 씨, 이제 남은 일은 반 브로클린 씨가 그 종이를 가져다주는 일뿐일 겁니다. 제4장 막힌 문. 이번 수수께끼에 간단한 해명을 반기는 듯한 신사들의 놀라움과 안도감 섞인 외침 사이에 알 수 없는 기이한 외침이 끼어들었다. 그 소리는 반 브로클린 씨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바이올렛의 첫마디에 놀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한 발 한 발 천천히 뒤로 물러나더니 이제 도서실 중앙에 있는 커다란 테이블 뒤에 저항하는 듯한 자세로 서 있었다. 안타깝지만 반 브로콜린 씨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가 모두 놀란 눈으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자 말투를 점점 누그러뜨리며 세련된 말투로 말하기 위해 애썼다. 나로서는 자네를 돕기 힘든 상황이네. 그 종이가 바이올렛 양이 말한 곳에 있다면 그 종이를 되찾는데 적어도 오늘 밤까지 시간이 지체할 것일세. 그 닫힌 문은 시멘트를 발라 아주 두껍거든.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구멍을 뚫으려면 곡괭이, 아니 다이너마이트를 가져와야 할 것세.
이 말에 낙담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등 뒤에 있는 벽난로 시계가 새벽 2시를 알렸다. 스피라겐 씨가 급히 말했다. 하지만 저는 아침 6시 전에 담당자에게 그 화학식 논문을 넘겨줘야 합니다. 6시 15분에 증기선이 출발한다고요. 기억을 떠올려 복사본을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런 다음 당신이 들고 있는 논문 사이에 적당히 끼워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 아니요. 그 서류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화학식에 담긴 핵심 가치는 그것이 비밀 서류라는 데 있습니다. 언젠간 진실이 밝혀져 제3의 복사본 존재를 의심한다면 그땐 큰 문제에 봉착할 겁니다. 그 원본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저는 이번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 겁니다. 스피라겐 씨가 침통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자 코넬 군은 죄책감과 절망에 빠진 채 스피라겐 씨를 바라보았다. 이 밤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코넬 군의 마음은 편치 않을 것이다. 아침이면 약혼녀 플로렌스 딕비안과 행복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던 그에겐 꽤나 큰 불행일 것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코넬 군을 바라보았다. 바이올렛은 그 방을 나와 반 브로클린 씨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올렸다. 반 브로클린 씨의 키가 매우 컸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까치발을 들어 그의 귀에 가까이 대고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저곳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을까요? 순간 그는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만 얼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바이올렛은 그걸 알아채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왠지 그가 차갑고 험한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반 브로클린 씨는 몸을 획 돌려 곁에 있는 창문으로 다가가더니 블라인드를 걷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잠시 후 그가 바이올렛 곁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평상시 침착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길이 있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하지만 몸집이 작은 어린아이만 갈 수 있지. 저는 안 될까요? 바이올렛은 그렇게 물으며 자신의 작은 몸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순간 반 브로클린 씨가 놀라는가 싶더니 손을 떨고 입술을 실룩거리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바이올렛은 왠지 그가 가엾은 느낌이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고민이 있는 듯했고 그 고민의 내용을 알게 된다면 어쩌면 이 밤 스피라겐 씨나 코넬 씨가 당면한 문제 따위는 사소하게 보일 만큼 무겁고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바이올렛의 머리를 채웠다. 그래서 바이올렛은 속삭이듯이 이 말을 덧붙였다. 저 문에 얽힌 사연은 알고 있어요. 저 문을 여는 게 가문의 전통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걸요. 분명 어떤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오랜 미신은 제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입이 무거워요. 말씀하신 그 길을 제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전 정확히 일러주신 대로만 행동할 거고 그 종이를 찾는 것 말곤 그 어떤 다른 것도 신경 쓰지 않을게요. 사라진 13번째 종이는 분명 저 막힌 문 안에 있어요. 반 브로클린 씨가 바이올렛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바이올렛의 건방짐을 꾸짖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려는 것이었을까? 아마 후자일 것이다. 바이올렛이 그를 바라보며 그의 기분을 헤아리고 있을 때 반 브로클린 씨가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덮고 있던 세틴 주름 하나를 조심스럽게 만졌기 때문이었다. 그곳에 들어갔다 온다면 이 아름다운 드레스는 더러워져서 못 쓰게 될 것일세. 괜찮아요. 가게에서 다른 드레스를 구입하면 되니까요. 바이올렛이 미소 지었다. 서서히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새 드레스는 내가 사주지. 자네가 우리 오래된 지하 저장고의 어둠과 복잡한 미로에 도전한다면 말일세. 나는 자네에게 아무런 불빛도 줄 수 없네. 그저 내 지시에 따라 손으로 더듬어 가야 할 걸세. 네, 저는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5장 뜻밖의 모험. 바이올렛은 탐정으로서 경험을 하는 동안 배짱과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 놓인 적이 많았다. 그러나 플로렌스 딕비앙과 함께 지하 저장고 맨 끝에 있는 작은 문 앞에 섰을 때보다 우울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바이올렛은 자신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며 이곳에 한번 들어가면 혼자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문은 정말로 작았다. 11살이 넘는 아이라면 몸을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바이올렛은 무척이나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었다. 두 번째로 어느 상황에서든 예상치 못한 일들은 늘 일어나기 마련이다. 바이올렛은 반 브로클린 씨의 지시를 세심하게 들었으며 그걸 모두 숙지했다고 확신했지만 그날 밤 무도회에 갈 때 아버지에게 좀 더 다정하게 입맞춰줄 걸. 아버지가 세운 엄격한 규칙에 버릇없이 입을 삐죽 내밀지 말 걸 하고 생각했다. 이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감정은 몹시 낯설고 싫은 것이었다. 세 번째로 바이올렛은 어둠이 싫었다.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 점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밝은 방 안에 있었고 지금은 현실로 마주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하 저장고 안은 한 줄기 불빛이 그것도 입구 근처에서 비추고 있었다. 바이올렛은 그 작은 문이 여러 자물쇠로 잠겨 있다고 생각했지만 반 브로클린 씨는 그 문을 열 때조차 불빛이 필요 없는 듯했다. 오직 한 줄기 불빛 아래 불확실하고 어두운 미지의 벽들 사이를 혼자 올라야 한다. 그 광경은 10대 소녀의 용기를 한계까지 몰아세웠다. 하지만 바이올렛은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녀는 지금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이었으니까. 그리하여 바이올렛은 씩씩하게 미소 지으며 작은 문을 향해 몸을 숙였고 잠시 후 그녀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여행치고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다. 처음에는 수월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닿고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거리에 반 브로클린 씨와 딕비앙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완만한 경사를 올라가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곧 손가락이 왼쪽 벽에 닿지 않는 곳에서 방향을 틀어야 했다. 그러고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올랐고 좀 더 가니 짧은 계단이 나왔다. 무수한 세월로 인해 디딤판이 썩어 무게를 버티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올렛은 계단을 오르기 전에 디딤판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라는 반 브로클린 씨의 말을 기억해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단 너머에 탁 트인 층계참이 나왔다. 이제 여행의 반을 마쳤다. 이때 바이올렛은 수년간 바뀐 적 없는 공기가 허락해준다면 여기서 숨고를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이곳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녀는 성냥개비 3개와 작은 야간용 초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모든 불빛을 금지했지만 이제는 돌아올 때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지지 않도록 초를 켜서 바닥에 내려놓아야 했다. 바이올렛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사실 바이올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기쁠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오랜 세월 세상과 단절된 그 커다란 방이 있었다. 한때 식민지 전쟁 시절에 관리들이 연회를 벌였으며 여러 차례 의회를 열었던 곳이었다. 또한 비극적인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나 아마 최초로 출입이 금지된 방이기도 했다. 반 브로클린 씨가 말한 것은 여기까지였다. 하지만 그는 바이올렛에게 그 방을 지나갈 때는 조심해야 하며 커다란 벽난로에 닿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른쪽 벽에 꼭 붙어가라고 경고했다. 그곳을 지난 다음 바로 방향을 틀면 막힌 문의 바닥 틈새로 선명한 빗줄기가 어둠 속으로 들어오는 곳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사라진 13번째 종이는 그 빗줄기 근처에 있을 것이다. 모두 간단하고 완수하기 쉬운 일이었다. 바이올렛이 보거나 생각하는 게 빗줄기가 전부였다면 말이다. 그곳에 목을 조여오는
두려움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저 그것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쌓인 채로 남아있었다면, 그래서 들뜬 환상 속으로 은근슬쩍 밀고 들어오지 않았다면 말이다. 그러나 바이올렛이 힘겹게 지나왔던 통로의 어둠은 이곳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계단 위에서 깜빡이는 작은 불빛 탓인지 아니면 그녀의 시력에 변화가 생긴 탓인지 분명 지금 그녀가 보고 있는 풍경은 그녀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다. 긴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공간은 이제 비어있지 않았다. 희미하긴 했지만 그녀에겐 보였다. 그때 문득 희미하게나마 그녀의 시야가 보다 밝아진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오른쪽 벽 높은 곳에 창문이 하나 있었던 것이다. 작은 데다 바깥은 덩굴로 덮여있고 안은 수백 년 된 거미줄로 덮여있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 작은 빛들이 들어와 평범한 것들을 유령으로 만들었다. 안 보일 때도 충분히 끔찍했는데 반쯤 보이니 두려움에 심장이 조여왔다. 도저히 못 참겠어. 바이올렛은 그렇게 속삭이며 벽에 손을 올린 채 조심조심 걸어갔다. 눈을 감자. 나만의 어둠을 만드는 거야. 바이올렛은 떨리는 눈꺼풀을 억지로 감고서 계속해서 걸어가 벽난로를 지났고 그곳에서 덜컥거리며 떨어지는 무언가에 부딪혔다. 그 소리에 이어 그 뚫을 수 없는 벽 뒤에서 그녀의 실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숨죽인 소리를 냈고 바이올렛은 즉시 환상에서 풀려났다. 지시를 제대로 따랐다면 지금쯤 그 근처에 있을 것이다. 바이올렛은 다시 한번 눈을 떠 앞을 바라봤다. 기쁘게도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이 여행의 끝을 알리는 가느다란 한 줄기의 밝은 빛이 보였다. 그리고 사라진 종이를 찾는 데까지는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바이올렛은 서둘러 먼지투성이 바닥에서 종이를 집어올렸고 잽싸게 몸을 돌려 기분 좋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몇 분 뒤 어째서 갑자기 그녀는 거칠고 섬뜩한 비명을 지른 것일까? 그 공포에 질린 비명은 지하 감옥 같은 방의 경계를 허물었고 금지된 방 양쪽에서 그녀의 불확실한 모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가슴에 비늘창이 되어 꽂혔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들이 밖을 내다볼 생각을 했다면 하늘의 절반을 차지한 뭉게구름에 막혀있던 달이 갑자기 구름벽을 뚫고 나와 겉은 없는 창문마다 기다란 빗줄기를 보내고 있는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